안녕하십니까. 기업 재무 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재무 분석 한계점과 그와 관련된 이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계점을 이용해서 한계점을 벗어난 지수법이라는 분석을 한번 활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무 비율 기준은 국가나 그죠? 또 업종 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특히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이나 경영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수치가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재무 비율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 자기 기업의 업종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중평균 비율을 이용해서 표준 비율을 이용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또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신생 기업이라면 활동성이나 성장성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는 그 기업이 성장 기업에 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성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성숙한 기업이라면 기업의 안정성 비율과 수익성 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 비율을 이런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가치 비율, 시장 가치 비율도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무 분석의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재무제표 자료가 원칙적으로 잘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왜곡적으로 표시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획득했을 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계량화되어 있어서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량화되지 않은 자료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중요시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만약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의 객실 수라든지 또는 F&B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또는 만약에 항공이다 그러면 항공에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계량화,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회계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비율 분석을 하면 오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회계 방법에 따르지 않고 원래는 고정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임의로 그래서 이런 비율에 관련된 것들을 약간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거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안 한다든지 또는
원래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무료한다든지 이런 것 등도 참고로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재무제표는 자료가 전년도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라고는 돼 있지만 항상 만약에 전년도 1월부터 말일까지를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의 결과에 대한 재무제표이지 이것이 재무제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미래 예측하기에는 물론 투자 자산이라는 항목에서 투자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약간의 과장성이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인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가 일정한 어느 시점,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과거의 원가평가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장부상의 가치와 실제 가치가 다름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액면가라든가 또 주식에 대한 실제 가치와는 재무상태에서 표시된 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만약에 자동차가 물론 감가상각 기준이 연도가 있지만은 사용하는 횟수나 또는 키로수에 따라서 그죠? 또 사고가 났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부 가치나 실제 가치, 허와 실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부채, 쉽게 말하면 개인 사채를 빌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주석에 있는 외화라든지 이런 금액은 약간의 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과거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주석을 이용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외부 부채에 대한 것들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실히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재무 비율의 분석은 결과적인 해석이지 주관적으로 해석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수치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좋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종합적이면서 다른 타 기업과 동종의 업계이면서도 타 기업과 상호 연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한 만약에 전문적으로 좀 그 분야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 수치에 대한 비율을 또는 해석을 전문가한테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그나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경험상 보면은 역시 전문가는 딱 수치만 봐도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전문가를 의뢰했을 때는 당연히
또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또 전문적인 자료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특히는 전문가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계량적인 질적인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계량화된 수치화된 자료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비계량화된 질적 분석도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기업의 동종의 업계 산업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쟁 산업, 경쟁 제품에 대한 전략적인 산업을 분석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수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가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는 원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위를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코스트를 줄이고, 그죠? 근데 코스트를 줄이는 건 좋은데 품질이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품질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뜻이. 그래서 경영에서는 코스트를 전략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죠. 매출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내는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비계량적인 질적인 분석을 항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특히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이 다른 경쟁사나 또는 다른 나라의 제품과 어떤 차별이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정책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투자에 몰두하다 보면 또 어느 쪽을 편파적으로 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라는 게 재무라는 것이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채에 대한 현금 자금 확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재무 비율의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비율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 학자들과 분석가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예를 들자면 지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즉 지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중치를 이제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한 12가지 정도의 재무 비율 분석 방법이 있었고 크게는 그 안에서도 서너 가지가 비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유동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만약 유동성 안에서도 유동 비율을 볼 건지 당좌 비율을 볼 건지를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중요도에 따라서 부여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중요하다 우리 기업에 그 기준이 우리 기업이죠. 또는 우리 기업과 유사한 산업에서 분석했던 지수법을 인용을 해서 중요도가 높은 거는 가중치를 높게 두고 우리 기업에서는 관련은 있지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적용하는 퍼센트를 낮춰서 총 지수를 100으로 놓고 우리 기업에 맞는 실적과 산업 평균을 비교를 해서 종합적인 평균을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비율 분석을 결과로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그럼 어떻게 부과하냐에 따라서 선행 연구자들이 하는 기법이 월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트렌트라는 학자, 그 다음에 브리체트라는 이 분석가들이 특히 이 세 분이 한 거를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을 왼쪽에 보면 쭉 지금 한 15가지가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 15가지 중에 가중치를 이제 A 위에 보면 상단에 A1부터 A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1은 하이픈이 된 거는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1은 누가 아까 앞에서 말한 월 박사가 만들어낸 가중치고요. A2는 트렌트 박사가 학자가 만들어낸 가중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개만 비교를 하더라도 윌 박사와 트렌트 박사 중에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 자본 회전율과 매입 채무 회전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윌 박사는 자기 자본 회전율을 가중치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렌트는 매입 채무 회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느 재무 비율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각각 가중치가 다르죠. A1에서는 유동 비율이 0.25를 높게 책정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A2에서는 0.15로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0.1로 본다면 0.1이 평균이라면 0.1보다 높은 거는 가중치가 높다고 보는 거고, 0.1보다 낮은 거는 낮게 표현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퍼센트로 하면 합계가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업종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A3와 A4의 가중치 비율은 브리체트 연구자가 기준점이 일부는 비슷하지만 업종이 뭐냐면 A3는 은행의 신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A4는 사채권자를 입장에서, 은행이 아니고 사채권자 입장에서 가중치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업에서는 이런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업종에 따라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처럼 지수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재무 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꼭 우리 회사는 이대로 할 필요 없는 거죠. A1에서 A4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 업종에서는 어떤 독특하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이걸 실험 삼아서 기업에서 분석을 꾸준히 해가면 올바른 우리 회사에 맞는 지수법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도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정 비율과 부채 비율은 제가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재무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 중에는 여러분들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운전자본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운전자본 회전율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매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출 회전율에 대해서 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 관련된 것은 맨 밑에서 두 번째 매출 순이익이나 총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이익이 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아이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 지수법을 활용해서 재무 비율의 분석의 한계점을 지수법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의 재무 비율을 만약에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수법을 이용하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한계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수법을 이용한 분석을 이용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면은 크나큰 한계점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해서 또는 다른 주식을 투자를 할 적에도 이런 간단한 몇 가지 뭐 이렇게 15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 비율 분석 중에서 지수법을 이용한 분석을 이용하면 나름대로 에러 없이 리스크 없이 좋은 재무 분석을 통해서 재무 효과가 높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재무 비율을 분석해서 해석하는 요령까지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씩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시면 좋은 재무 분석 전략가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더라도 사장님으로서 또 경영자로서 또는 마케터로서 또 재무 CFO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 이런 재무 분석은 매우 필요한 경영자의 분석 방법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자료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략에 재무 전략 또는 투자 전략에 응용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재무 분석을 비율 분석을 통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투자론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